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교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입니다. 네, 연일 한파가 계속되면서 골목골목마다 미끄러운 곳들이 참 많습니다. 눈이라도 내리면 도로는 굉장히 좀 미끄러워지죠. 그래서 겨울철에 유독 골절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골절이 발생하면 다시 붓기까지 굉장히 불편하고요. 네. 그리고 재활하는데도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방이 일단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절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정확하게 진단하고 후유증 없이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골절 진단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영상의학과 과장과 함께 골절의 진단의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환자들이 찾아오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그리고 응급실. 이 환자들의 대부분은 외상 환자들이다. 외상은 신체적으로 활발한 활동 중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벼운 외상은 종종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경미한 외상 시에는 휴식을 취하면 대개 회복이 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다친 부위가 부어오르고 멍이 드는 증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상검사를 통하여 골절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 진료 및 기본적인 영상 소견을 통하여서 뼈 외에도 중요한 인대, 건, 근육 등의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초음파나 MRI 등의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골절에 대한 초기 진단이 부적절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후 치료가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골절 역시 초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치료 방향이 결정되는데 골절의 경우 영상 검사를 통해 골절 정도 및 양상을 파악한다.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래서 골절로 수술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영상검사를 종합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골절은 적절한 치료를 받아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치유 상태로 갈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기적인 영상검사를 통해 골절의 치유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가장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고 환자가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정확한 진단. 환자마다 뼈를 비롯한 전신 건강의 상태가 다르고 회복 속도도 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고현지 과장과 함께 여러 가지 골절의 종류와 진단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네, 사실 이제 과거에는 뭐 영상의학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없었잖아요. 그럴 때는 몸에 어디가 부러지고 잘못됐는지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수술을 통해서 부러진 부위를 직접 이렇게 열어보지 않고서는 확인하는 게 불가능했었죠. 네. 근데 X선의 발견과 함께 이런 신체 외부에서 이런 영상의학적인 검사들을 통해서도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위가 부러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영상의학과 고현지 과장께서는 바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이 몸속 질환들을 진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현지 과장과 함께 골절에 대한 궁금증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알아볼 내용이 이제 골절입니다. 이제 골절은 보통 좀 심하게 넘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이런 외상에 의해서 많이 발생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골절의 대다수의 경우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외상에 의해서 생깁니다. 신체적 활동을 하기 좋은 봄이나 가을에는 격렬하게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눈이 오거나 빙판이 생기면서 걸어가다 미끄러 넘어져 골절이 발생해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교통사고 시에도 사고가 크게 난다든지 아니면 일부분의 충격이 집중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 골절까지 가는 상황을 종종 보게 됩니다. 네. 저도 예전에 운동하다가 네. 이 손가락 뼈가 살짝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작은 뼈인데도 이 뼈 부러지고 나서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엄청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뼈가 부러지니까 그 일상생활이 거의 몇 개월 동안 마비가 되더라고요. 네,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골절입니다. 그러면 골절에 대해 알기 전에 우선 기본적으로 뼈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좋겠지요. 그림을 보시면 네. 골격계에 해당하는 뼈의 역할은
인체의 형태를 유지하고 운동을 가능하게 하며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인체의 기본 툴로서 칼슘 등의 중요 무기질 성분의 저장고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부분의 골절 사진을 보게 되실 텐데요. 인체의 뼈는 팔의 상완골, 요골, 척골, 다리에는 대퇴골, 비골, 경골에 크고 긴 길이의 장강골이 있고요. 손과 손목, 발 부분에는 작은 크기의 단골, 견갑골이나 두개골과 같은 평평골 및 척추와 같은 불규칙한 골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뼈의 명칭들을 보니까 우리가 편하게 그냥 뭐 목뼈, 뭐 손목뼈 이렇게 마음대로 이름을 붙였던 네. 것들이 다 이제 정해진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요, 또 다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면서요? 네, 뼈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표적인 크고 긴 뼈인 장강골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장강골은 가장자리를 골단, 중간에 기둥이 되는 부분을 골간, 그 사이 부분을 골간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뼈는 피질골, 해면골, 골막, 골내막 등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단면을 자른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두껍고 밀도가 꽉 차인 듯하게 보이는 부분이 피질골이라고 하고요. 네. 좀 더 안쪽에 이렇게 스폰지처럼 보이는 부분을 해면골이라고 합니다. 또 그 안에 골수강이라고 해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의 혈액 세포를 생산하는 조혈 조직이 주로 분포하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질골에서 바깥쪽에 층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골막이고 안쪽으로도 층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이 골내막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러한 뼈는 골세포랑 그 골세포 사이사이에 유기질 성분 및 무기질 성분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유기질은 골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섬유들로 되어 있고요. 무기질 성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칼슘과 인이 특히 많은데요. 몸 전체에 있는 칼슘의 99%, 인의 90%가 뼈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뼈의 단면을 보니까 우리 옛날 엿가락 딱 부러뜨리면 단면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모양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이죠? 예. 네, 그래서 뭐 지금 뼈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이게 엿가락 부러지듯이 이렇게 부러지는 거를 우리가 골절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 골절이라는 것은 뼈 또는 이제 뼈 바깥쪽에 위치된 연골의 연결성이 없어지는 상태를 말하고요. 완전하게 뚝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불완전하게 일부만 끊어지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뼈는 손상받는 정도와 부러지는 형태가 그 뼈가 부러지는 순간에 밖에서 작용하는 힘의 종류와 크기, 속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또한 그 충격을 받는 뼈 자체의 특성, 예를 들면 뼈가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 탄력성, 골 밀도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런 골의 에너지 흡수 능력은 사람의 나이, 성별, 대사 상태, 그리고 골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린이의 경우는 어른보다 골이 유연하고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졌지만 일부분만 끊어지거나 휘어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에 반해서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대부분 골다공증이 있으신데요. 제가 앞서 말한 요소 중에서 이제 골밀도가 낮은 게 골다공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골밀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뼈가 무게도 질도 떨어져서 약해지다 보니 작은 크기의 외력에 의해서도 골절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골절의 경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CT나 MRI 같은 거 찍으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니까 좀 많이 좀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골절의 경우는 또 예외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보통 CT, MR이 더 비싸고 좋은 기계니까 바로 찍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맞아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CT, MR은 검사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병원에 오신 모든 환자가 이 검사들을 시행하기에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검사부터 시행을 해서 경미한 손상에 해당될지 아니면 집중적인 치료로 필요한 중증의 손상에 해당될지 구분해서 그에 맞게 치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절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단순 엑스선 촬영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네. 골절선은 한 방향의 차량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최소한 직각을 이루는 두 방향의 차량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앞에서 뒤로 째는 전후면 촬영과 완전히 옆에서 방사선을 쬐어 얻는 측면 촬영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뼈의 크기가 작은 경우나 관절 또는 척추의 경우에는 전후면 측면 영상만으로는 골절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옆으로 비스듬하게 찍는 경사 촬영이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골절이 의심되는 골 전체를 다 포함을 해야 되고 인접한 관절도 같이 포함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통증을 나타내는 부위가 넓거나 여러 곳일 경우는 이를 다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장을 찍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넘어진 뒤에 종아리랑 발목 부분이 아프다는 경우 종아리의 긴 뼈인 비골과 경골 전체를 포함하는 영상을 찍고 그리고 발목 부분이 중심이 되게 영상을 또 얻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제 골절의 진단,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또 소아의 경우에는 한쪽만 다쳤다고 하더라도 양쪽을 찍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네. 화면의 영상은 손목의 전후 촬영 영상인데요. 발생학적으로 특히 이제 소아에서 이런 큰 뼈들이 더 네. 많은 개수의 뼈가 생성이 되었고 이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합쳐지면서 다음과 같은 성인의 뼈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손목에 가까운 팔뼈는 이런 요골과 척골에서 소아에서는 이렇게 합쳐지지 않은 부분들이 골절선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판단이 좀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반드시 다친 쪽과 함께 반대쪽도 똑같이 촬영을 해서 비교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나 같은 경우는 좌측 요골에는 우측과는 다르게 보시면 또 하나의 선이 있고 이 부분이 골절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다친 후 통증이나 이제 눌렀을 때 아픔을 호소하는 압통이 분명히 심하게 있는데 골절이 분명히 강력히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도 단순 촬영에서 골절선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1에서 2주 정도 지나서 다시 검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골절 부분에서 죽은 뼈세포가 소실이 되면서 단순 X선 촬영에서 명확한 선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골의 초기 치유 과정에서 보일 수 있는 소견들이 이후에 같이 동반되어 보이면서 아 골절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골절이 있다고 해서 뭐 그냥 단순 사진 그냥 한 장 딱 찍고 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부러진 위치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각도를 틀어서 보기도 하고 또 소아인 경우에는 두 개를 같이 찍어서 맞아요. 네. 비교를 하고 찍는 게 또 복잡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 X선 말고 CT나 MRI가 또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네. 골절 부분이나 부러진 뼈 조각이 이 단순 X선 촬영에서 잘 안 보이는 위치에 있거나 또는 모양이 복잡한 골반뼈라든지 여러 개의 작은 뼈가 모여있는 손목뼈인 수공골 같은 경우는 단순 촬영만으로도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은 미세골절 또한 또 단순 촬영에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CT를 통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또 수술적 계획을 위해서 골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3차원적 정보를 얻을 때도 CT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CT에서도 골절이 또 진단이 어려울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골스캔, MRI, 초음파 검사 등이 골절 진단에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눕골의 골절 경우 뚝 부러지는 경우가 아니라 살짝 금방 가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그림을 보시면 늑골은 양쪽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휘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금이 간 부분이 이 영상을 찍는 방향과 동일하게 될 경우에는 골절선이 영상에서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초음파를 해보면 이렇게 뼈가 단절된 부분이 보이거나 네. 주변에 피가 고인 것을 확인해서 골절을 진단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제 골절 위치를 살펴보면 몇 가지 이제 형태로 또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개방 골절과 폐쇄 골절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개방 골절은 말 그대로 개방, 열려 있다는 것으로 골절 부위의 피부와 주변 지방 및 근육 등의 연조직 손상이 동반이 되어서 뼈가 피부 밖으로 노출되거나 외부와 통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폐쇄 골절은 골절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요. 보통 골절이 생기는 경우는 교통사고나 운동을 격하게 하다가 넘어진다든지 공사장 일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경우 등등 이렇게 대부분 깨끗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개방골절이 생기게 되면 이 생기는 시점에서부터 이미 주변에 오염된 환경에 노출이 되어 세균의 유입이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방골절의 경우에는 골절의 치유 과정에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많고요. 감염의 빈도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사람의 성격 얘기할 때는
개방적인 게 좋다고 네. 얘기하는데 안 골절은 되겠네요. 골절은 네. 개방적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다음은 뭐 완전 골절과 불완전 골절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 완전히 부러진 것과 좀 불완전하게 부러진 것 이런 차이인가요?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부러진 것과 조금 덜 부러진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림을 같이 보시면 이 골 둘레의 모든 피질골의 연속성이 소실되는 경우를 완전 골절이라고 하고요. 이 피질골의 연속성이 일부분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소실되는 경우를 불완전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성인은 이런 완전 골절이 호발이 되고 네. 불완전 골절은 소아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단순 골절과 분쇄 골절이 있는데 저희 조금 알 것 같아요. 좀 약간 깔끔하게 이제 골절이 되는 게 단순 골절. 그리고 조금 뭔가 부스러기 같은 게 생기면 분쇄 골절.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단순 골절은 이렇게 하나의 골전선에 의해서 두 개의 뼈 조각으로 나누어지는 경우를 말하고요. 분쇄 골절은 두 개 이상의 골절선에 의해서 조각이 세 개 이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는 힘이 강하고 빠를수록 분쇄 골절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분쇄 골절 시에 분리되는 골절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간혹 뼈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서 골절 치유에 지장이 생기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게 되고요. 분쇄 골절 중에 이렇게 그림과 같이 네. 충격이 가해졌던 부분이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는 골절이 생기는 경우를 나비형 골절이라고 또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비형 골절. 네. 네. 거의 정확하게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잘하는데 저. 다음은 견연 골절인데요. 네. 이건 제가 못 맞추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단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골절을 말하는지 한번 설명해 네, 주시죠. 저 의학 용어가 참 어려운 게 많은데요. 네. 이제 한자어로 표현된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견열이라는 게 이제 이끌다, 끌다, 견해, 찢어질 열자로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무언가에 이끌리고 찢겨져서 뼈가 찢겨져 부러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통 뼈와 뼈들이 우리 몸에서 바르게 정렬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이랑 인대라는 지지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그림을 보시면 보통 건은 근육이 뼈에 붙게 되는 자리를 말하게 되고 인대라는 것은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그런 결합 조직을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순간 근육 또는 인대에 과도한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면서 여기에 붙어있는 뼈까지 일부분이 같이 떨어져 나가는 게 견열 골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얘는 이제 무릎의 앞쪽에 큰 뼈인 슬개골에서 이 부착된 부분의 근육이 갑자기 당겨지면서 뼈가 같이 당겨져 부러지는 형태이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넘어지면서 손바닥을 짚게 되면 팔의 요골과 척골이 잘 부러지는데 이때 척골은 인대의 당김에 의해서 이렇게 끝에 돌기 부분이 잘 부러집니다. 그리고 손가락에서는 손등 부분에는 이제 손을 펴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 있는데 네. 이 근육도 갑자기 힘을 받게 되는 경우 손가락 끝에 바닥 부분의 뼈가 이렇게 같이 뚝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예로는 이제 발목을 접지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근데 충격이 심한 경우에 발목에는 지지해주는 인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대가 당겨지면서 복사뼈 끝쪽이 부러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골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다양한데 다음으로 알아볼 건 이제 감입 골절입니다. 이것도 좀 말이 어려운데요. 어떤 골절인가요? 아, 네. 이것도 역시 한자어인데요. 이제 한자어로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으로서 네. 골절 부위에서 하나의 뼈 부분이 다른 하나의 뼈 부분으로 틀어박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또 보시면요.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넘어질 때 이제 바닥 짚으면 생기는 요골과 척골의 골절 중에 요골의 골절이 이게 해당되는 전형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입골절에는 여러 가지 특수한 형태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두개골의 일부가 안으로 푹 들어가는 함몰골절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압박골절이라는 것도 있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서 잘 생기는 거고 이 척추가 충격을 받았을 때 위에서 아래로 압박을 받으면서 척추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척추 압박골절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또한 또 이제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는 경우 발바닥이 땅에 착지를 하면 이때 발의 뒤꿈치에 있는
종골이라는 뼈가 바닥에 먼저 닿게 되고 네. 이게 부러지는 경우도 한 예가 되는데 이런 경우 종골이 여러 조각의 분쇄 골절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골절이 의심돼서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거나 뭐 CT 검사를 하게 되면 과장님과 같은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먼저 이 영상들을 판독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영상학과이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보고 저희가 골절 소견에 대해서 이제 소견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골절에 해당되는 뼈, 그다음에 골절의 종류 등등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네. 골절로 인해서 이 골 조각이 서로 어긋나고 돼서 본래의 자리를 이탈했다고 해가지고 네. 전이골절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단순히 금방 가서 뼈의 정렬은 그대로 유지만 되고 있는 비전이골절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같이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뼈와 뼈 사이에 관절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뼈가 완전히 이탈하는 탈구와 함께 골절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골절 탈구라고도 또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진단된 골절 이제 치료가 중요할 텐데 이게 상당히 좀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이제 골절이 되면 이게 꽤 나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보통 골절이 발생하면 처음에 고정을 하게 되고 또 뼈가 붙어 나가는지 확인을 한 뒤에 일상생활로의 충분한 복귀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골절의 치유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고 잘 치유되는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요. 골절의 치유 과정은 염증기, 보건기, 재형성기의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들 단계는 시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중복되어서 진행이 되고요. 염증기가 전체 한 10%, 보건기가 40%, 재형성기가 약 70%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다른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염증기는요. 골절이 생기면 골절 주위의 조직들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골절 부위의 혈관도 같이 파괴가 되고 출혈이 생기면서 이런 골수강 안이랑 골절 끝부분 등의 혈종이 쭉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들은 혈류가 차단되게 되고 골세포들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런 죽은 조직 세포 및 조직 및 세포가 발생을 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백혈구 등의 염증 세포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들이 확장이 되면서 골절 주위에 이렇게 부종이 생겨서 우리가 골절이 일어난 다음에 붓는 증상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염증기가 끝날 무렵이 되면은 우리가 느끼는 통증과 부종이 서서히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보건기가 되면 이 혈종이 있던 자리에 섬유성 조직이나 연골 그리고 가골이라 부르는 뼈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보건기는 일단 연성가골기가 먼저 오고 그 다음 경성가골기가 오게 되는데요. 연성가골이라는 것은 이제 아직 단단하지 않은 상태의 뼈이고 이런 연성가골이 안쪽과 바깥쪽에 점점 채워나가는 형식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신생 혈관들도 같이 생기게 되고요. 근데 이 연성가골에 무기질이 침착이 되면서 단단한 뼈의 형태인 경성가골이 형성이 되고 골절 부위가 이제 서서히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건기 말기가 되면 가골의 형성이 충분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이때 임상적으로는 통증이나 압통이 거의 없어지고 골절 부위가 체중 부하에 견딜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뼈가 붙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유압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재형성기가 들어서게 되면 뼈가 유압이 된 시기부터 모든 뼈의 상태가 정상적으로 완전히 복원될 때까지를 얘기하게 되는데 수개월에 걸쳐 또 수년에까지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안에는 골수강이 다시 새로 만들어지고 네. 뼈의 바깥쪽에 있던 이 경설 가골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흡수가 되어 없어지고 매끈하게 형성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부러지고 나서 그 뒤로 이렇게 추적 검사를 해보면 이런 치유 과정이 영상의학적으로 보이나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단계를 제가 이제 실제 골절 환자의 단순 X선 촬영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요. 이분 같은 아이고. 경우는 네. 부러졌네요. 네, 손목에 가까운 팔 중에서 이제 척골의 중간에 골간 중심부에 하나의 골절선이 이렇게 뚝
부러지고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때부터 영상에서는 사실 보이진 않지만 혈종이 생기고 뼈세포가 죽으면서 염증기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술적 치료로 이제 골절된 뼈의 배열을 맞춘 뒤에 판과 나사로 고정을 하였습니다. 자, 일주일 뒤에 영상을 보시면 네. 이렇게 뼈 세포들이 죽고 정리되는 과정에서 골절선이 이전에 비해서 좀 더 넓게 보이고 윤곽이 흐리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골절 치유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소견이 가골이 보이는 건데요. 앞서 말한 연성 가골은 사실 단순 촬영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이제 무기질이 채워지면서 단단한 경성 가골이 이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얗게 뭔가 이제 네. 불룩 튀어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가 네. 경성 가골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네. 초기에는 이렇게 골절선이 있는 부분보다 약간 떨어져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골이 이제 점점 진해지면서 주변 정상 피질골과 같은 정도로 진해지게 되고 이게 피질골과 이제 서서히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절선은 점점 희미해지게 되고 잘 안 보여요. 네, 최종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면서 또 골절의 바깥 부분에 있던 이제 가골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이렇게 말끔하게 정상적인 뼈로 돌아온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사진은 굉장히 완벽하게 회복된 젊은 성인의 경우이고요. 네. 실제로는 이렇게 깔끔하게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같이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골의 형성 정도와 골절선의 소실 정도가 X선 영상만으로는 판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CT를 시행해서 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골절의 치료 과정도 이렇게 한번 딱 봤는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깔끔하게 치료된 경우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말 그대로 깔끔한 이런 그렇죠. 치료 과정들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저희가 유압이라는 단어 살짝 언급을 했는데요. 이 유압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좀 정확하게 설명을 더 들어볼까요? 네, 유압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뼈가 잘 붙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의학적으로는 임상적인 유압과 영상의학적인 유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임상적 유압이라는 것은 환자를 진찰했을 때 환자가 체중 부하를 가했을 때 또 골절 부위에 통증이 없고 눌렀을 때도 통증이 없어야 하면서 또 의사가 만졌을 때도 통증이 없고 체중 부하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상태가 판단될 때 임상적으로 유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반면 이제 영상의학적 유압은 환자가 시행한 영상 검사에서 가골이 정상 피질골과 같은 정도로 보이고 전후면과 측면 촬영에서 보이는 4개의 피질골 중에 2-3개 이상의 피질이 고래에서 연결되어 보인다면 이때 영상의학적으로 유압되었다고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뭐 같은 부위가 같은 시기에 이렇게 똑같이 부러졌어도 어떤 분들은 좀 낫는데 좀 오래 걸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빨리 낫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아까 제일 처음 골절에 대해 설명을 드렸을 때 뼈 자체의 특성에 따라서도 부러지는 형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듯이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뼈 자체의 상태에 따라서 치유의 진행 속도가 다르게 됩니다. 가장 큰 것은 나이가 되겠고요. 네. 아무래도 어린 나이일수록 빨리 치유가 되고 나이가 많을수록 치유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치유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외에 골절의 위치와 종류, 골절 조각의 위치, 그다음에 혈류의 공급 상태, 골절이 이 고정이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치유 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이런 골절이 잘 치유되는 데 촉진시키는 요소들은 인체 내 호르몬 중에서는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칼시토닌, 인슐린, 비타민 A, F 등이 있고요. 이에 반해 치유를 지연시키는 요소로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항온고제, 빈혈, 방사선, 골다공증 등이 있습니다. 또 감염이나 골괴사 등이 동반된 경우에는 치유가 길어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모든 분들이 좀 잘 치유가 되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씩 좀 알아볼 텐데 이게 먼저 이제 지연 유압부터 알아볼게요.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네, 골절 치유의 실패는 일단 지연 유압, 불유압, 부정 유압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인 지연 유압의 경우에는 골절 치유가 해당 골절의 통상적인 평균 치유 기간보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좌측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치유의 기간인데요. 유압이 되더라도 좀 더 단단해지는 경화기를 지나서 정상적인 뼈로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뼈가 부러지느냐 또 그 뼈 중에서 어느 부분에 발생하느냐에 따라서도 기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팔에서는 상완골은 12주, 아래팔의 요골과 척골은 골 가운데는 한 16주 정도, 먼 쪽 부분은 6에서 10주 정도, 손목뼈인 수궁골에서는 4에서 6주 정도로 봅니다. 하지에 같은 경우는 대퇴골은 목 부분은 24주 정도로 길고요. 골간은 12주, 종아리 부분의 경골, 비골은 16에서 24주, 발의 중족골은 4에서 8주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의 상태와 앞서 말한 치유 인자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상되는 치유 기간보다 많이 길어지면 지연유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불유합인데요. 이 뭐 아예 뼈가 안 붙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두 번째 불유압이 이제 골절 유압에 완전히 실패한 경우를 말하는 경우인데요. 네. 사실 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지연유압과 불유압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보존조 치료를 계속해서 골절 유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지연유압으로 가고요. 보존적 치료로도 더 이상 유압을 기대할 수 없고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는 불유압이라고 합니다. 이때도 임상소견과 영상소견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지연유압이나 불유압의 원인으로는 감염, 또 과도한 견인에 의해서 골편 사이 간격이 벌어지거나 또 골편으로 가는 혈류의 장애, 부적절한 고정, 골편 사이에 연조직이 끼는 경우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요. 네. 만약 불유압의 경우에는 골편의 가장자리가 굉장히 매끄러워지고 골절 부위에서 가골 형성이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형성이 되면 바깥쪽에 이렇게 많은 가골이 형성이 되는 소견, 그리고 골편 끝부분이 위축되면서 뾰족뾰족하게 변한다든지 네, 골편 끝부분이 더 단단하게 보이는 소견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골절 부위가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움직인다든지 가관절 형성이라고 해서 이 영상과 같이 아래 정상적인 관절과 비슷한 형태로 또 관절 모양처럼 보이는 소견 등이 판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정유합인데요. 네. 우리가 막 이제 가끔 뭐 뼈가 잘못 붙었어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요 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사실 뼈가 잘못 붙었다고 하기보다는 좀 네. 삐딱하게 붙었다고 아. 표현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부정유압은 골절이 유압은 됐지만 이렇게 심한 각 형성이나 회전 변형 등이 의 비정상적인 상태로 유압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골절은 이렇게 어느 정도 부정유압의 상태로 치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통 기능장애까지 초래되지는 않고요. 특히 어린 소아의 같은 경우에서도 유압으로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성장하면서 재형성에 의해서 되게 보정이 됩니다. 네. 만약에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로 붙긴 했는데 기능적 장애까지 초래됐다면 이때는 부정유압으로 치유가 실패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골절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치료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어떤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골절과 그 주변의 손상으로 인해서 아니면 또 골절 치유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골절이 생기면 고정을 시켜서 움직이지 않게 하고 그 부분을 또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체중 부하를 견뎌내는 등의 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던 뼈에 침착돼 있던 무기질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전신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뼈의 일부 영역에서만 골의 밀도가 낮아지고 연하게 보이면서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보이는 것이 국소골다공증입니다. 네. 그리고 또 고라근염이라고 해서 큰 골절이 발생하면 주변의 근육도 같이 손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크기가 큰 근육에서 손상이 있을 경우에 근육 조직에 이렇게 석회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고라근염이라고 하고
단순 X선 촬영에서 이렇게 연조직 부분에 하얗게 석회화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사진으로도 잘 보이는데 네. 골절의 합병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골절이 되면서 그 안에서 혈관을 또 잘못 건드려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도 있다고요? 네. 골절 시에 중요한 혈관이 손상이 되면 회복해야 할 뼈로 혈액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뼈에 괴사가 되는 골괴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림은 손목뼈인 수근골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뼈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배 모양의 주상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골절이 생길 시에는 이렇게 골괴사가 오는 경우가 높습니다. X선 영상에서 보시면 주상골의 이제 중간 부분에 이렇게 뚝 끊어져서 골절선이 있고요. 이 주변으로 골 자체가 주변 다른 뼈보다는 하얗게 보이는 이런 골괴사 소견을 보이고 있고 네. MR 영상을 찍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골절선과 다른 뼈와는 다르게 이렇게 신호가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골괴사에 빠진 상태를 보여주는 소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골절 이후에 골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퇴행성 질환으로만 관절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외상 이후에도 관절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골절이 이제 관절 쪽을 침범하거나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연골 부분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또 관절에 골관절염이 더 잘 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골절이 치유는 되었는데 부정유합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체중을 견뎌내는 균형이 정상적인 반대측과는 차이가 많이 나서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경우에도 골관절염이 올 수가 있고 이런 경우 환자가 통증이나 물이 찬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할 수가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많은 골절 환자들이 이제 골절 치유를 위해서 수술적 고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외상이 한 번만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듯이 네. 고정을 해서 치유를 하고 있는 기간 도중에도 또 넘어져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뼈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어느 날 통증이 발생을 해서 병원에 왔는데 새로운 골절이 또 같이 아이고.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대퇴골에 골절이 있어서 이렇게 수술적 고정을 받았었고 지내던 중에 다시 또 넘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었고 그때 병원을 왔을 때 촬영했을 때 이 판과 뼈가 다시 또 골절이 생겨서 새로운 골절이 발생됐던 예를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고정기구가 같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옆에 다른 환자분처럼 고정기구는 괜찮은데 삽입된 기구에 바로 주변으로 또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골절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알아본 것들이 일반적인 골절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부터는 특수골절로 분류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병적 골절인데요. 이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병적 골절은 국소성 또는 전신성 골 질환에 의해서 약해진 골에 생긴 골절을 말하고요. 대개는 정상적인 골에서 골절을 유발하지 않는 아주 약한 힘에 의해서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골절로 병원에 오긴 왔는데 전혀 뼈가 부러질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골절이 생겼다면 이 병적 골절을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원인 질환으로는 골다공증과 종양이 가장 흔하고요. 그 외에 감염이나 배사성 골질환, 방사선 조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종양의 경우에는 가장 흔한 원인이 암에서 전이된 전이성 골종양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골 파괴 부위 주변에 골절이 있거나 골절 주위에 다른 골 파괴 병변이 보이는 경우 병적 골절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병변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X선 영상에서 골절에 의해서 가려져서 안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면 네. 69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전혀 부러질 정도 힘이 가해진 상황이 아니었는데 윗팔뼈인 상완골에 골절이 돼서 병원에 찾아왔었던 분이시고요. 시행했던 CT에서 골절된 부분 주변으로 골 피질 부분이 이렇게 주변과는 다르게 뭔가 불규칙하게 보이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조영제를 사용한 MR까지 찍었는데 아이고, 네. 이렇게 정상 부분과 완전히 다르게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르게 이렇게 동그랗게 또 하얗게 보이는 부분도 같이 있고요. 그래서 이 환자
분의 같은 경우는 전이암에 의해서 골절이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암 덩어리가 저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에 이제 긴장골절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어떤 경우를 긴장골절으로 분류를 하나요? 긴장골절이란 그 급성골절을 야기하는 외력보다 작은 강도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부하에 의해서 생기는 골절을 말합니다. 긴장골절은 피로골절과 부종골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네. 그림을 보시면요. 피로골절은 이렇게 정상적인 뼈에 부하가 반복적이고 과도하게 작용을 해서 골절이 생기는 걸 피로골절이라고 하고요. 네. 부종골절은 뼈 자체가 약해진 상태이고 여기에 정상적인 부하가 걸렸음에도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부종골절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긴장골절 중에서 이제 먼저 피로골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마디로 이제 뼈가 많이 이제 피로해서 발생하는 골절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리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장기간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되면 계속 몸이 견디지 못하고 몸살이 나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피로골절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피로골절의 발생 기전은 명확하진 않으나 여러 가지 요소가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뼈는 이렇게 인장력보다 압박력의 내성이 강합니다. 즉 잡아당기는 힘보다는 눌리는 힘에 대해서 더 잘 견딘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럴 때 주변의 근육이 이런 잡아당기는 힘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지속적인 운동으로 근육의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못 해주게 되니까 뼈에 이렇게 옆으로 가는 힘까지 증가가 돼서 피로골절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우리 골모세포와 파골세포의 불균형인데요. 이게 뼈에는 골을 생성시켜주는 골모세포라는 게 있고 골을 파기시켜주는 파골세포가 있습니다. 네. 보통 뼈에 부하가 걸리면 정상적으로 골모세포와 파골세포가 활성이 돼서 증가가 되게 되는데요. 보통 파골세포가 먼저 작용을 해서 뼈를 파괴를 시키고 여기에 골모세포가 새로운 뼈를 생기게 해서 더 강한 골이 형성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반복적으로 골의 부하가 가해지면 이 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골이 견디지 못해서 피로골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피로골절은 젊은 사람, 특히 운동선수나 군인에서 주로 잘 생기고요. 경골이나 대퇴골, 중족골, 종골 등 하지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지, 늑골 등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피로골절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럼 이 피로골절의 진단도 그냥 단순 뭐 방사선 촬영으로도 가능한가요? 사실 피로골절은 초기에 단순 X선 촬영으로는 정상으로 보이거나 진단이 모호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추적 검사를 하거나 골스캔, MRI 등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영상과 같이 이제 피질골을 가로지르는 이렇게 일부분만 불완전한 골절선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초기에는 골절선이 잘 보이지 않다가 추적 검사에서 골절 치유의 소견인 아까 말씀드린 가골 형상 같은 거, 피질골이 두꺼워지는 양상 등을 보이면 네. 피로골절이 왔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MRI가 피로골절 초기 진단에 매우 민감하고 유용한 검사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네. 이분은 22세 젊은 남자 환자분이셨고 훈련을 받다가 종아리 부분에 경련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왔던 분입니다. 종아리에 긴 뼈가 2개가 있는데요. 네. 이 중에 좀 더 얇은 비골이라는 뼈에 이렇게 MR에서 약간 어둡게 보이는 골절선이 보이고요. 이 가로 단면을 보시면 그 골 부분과 골수, 골막, 주익, 이제 근육 부분에 부종이 동반되어 있어서 하얗게 보입니다. 제가 좀 더 판단하기 쉽게 옆에 정상 환자의 사진을 넣었는데요. 네. 비교해 보시면 이 부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하얗게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기에는 이런 골절선 없이 이런 부종만으로도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MR로 먼저 진단을 받고 CT를 찍었더니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 네. 이렇게 비골에 아주 옅은 미세하게? 미세 골절선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골 스캔의 유용성을 같이 설명드리겠는데요. 골 네. 스캔 역시도 초기 진단에 매우 유용하고 95% 이상에서 골절 부위에 이렇게 경계가 불분명한 섭취 증가의 형태로 양성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도 X선 영상에서는 전혀 골절선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엑스레이가 뭐 정상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골절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추가적인 또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그러니까. 종종 있군요. 네. 네, 다음은 이제 부전골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뼈가 약해져서 정상적으로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부하에서도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뼈가 왜 약해지는 건가요? 이 뼈가 약해지는 경우는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전골절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 여성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 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골연화증, 심장성 골 형성 장애 등의 대사성 골질환, 스테로이드 치료, 방사선 조사, 특정 약과 관련하여 뼈의 약화 등의 다양한 골질환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네. 부전골절은 척추와 청골, 골반 또는 하지에 주로 생깁니다. 보통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이 밭일을 하다가 아니면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갑자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을 찾아왔을 때 이렇게 척추에 압박골절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네. 또는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집에서 넘어져서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그 위에 골반에 통증이 계속돼서 영상 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청골에 골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CT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골다공증이 심하신 분들은 뼈가 전반적으로 밀도가 낮고 듬성듬성 구멍이 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골절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빠르고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현재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여는 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겨울철에는 특히나 이제 골절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몇 가지만 좀 기억하시고 유의하시면 이 골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춥긴 하지만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보다는 장갑을 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미끄럼을 방지해주는 신발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스키나 보드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도 준비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네. 보호 장비를 확실하게 착용함으로써 사고 없이 안전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